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그 우리 정필승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재명 정부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눈에 띕니까? 윤석열이 없다.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윤석열이 없고 이재명이 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죠. 우선은 다른 걸 떠나서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자라는 표현을 보통 흔히들 쓰잖아요. 지도자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변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토를 다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사실 최고의 정치는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 발짝 다가섰다. 네. 그거 이상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노영희 변호사님도 아마도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히 살피셨을 텐데 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저는 흑수저 출신인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흑수저 출신인 게 왜냐하면 그동안의 대통령들은 다 막 대통령의 딸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부자가 돼가지고 그냥 온갖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사람이거나 내지는 또 검찰에서 그냥 전적으로 여러 가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거나 등등등등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사실은 되게 이렇게 흑수저 출신으로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부동하게 변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생활비 절감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생활비 절감 집중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그냥 우리들이 평범하게 느끼는 그 얘기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해주시니까 그리고 처음보다도 나중에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또 7대 민생 비용 절감 관련된 얘기. 또 주식도 사실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뭐 본인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결국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거지라고 불릴 만큼 그냥 추상적인 어떤 종류의 나는 돈이 이만큼 있어 이 정도는 되는데 실제 그게 현금 유동성 자금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에요. 가난하게 살게 되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나중에 직업이 없어서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 고정수입이는 임대 수입 말고 나머지는 사실 집 갖고 있다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걸 가지고 나는 실제 그러면 내가 은퇴를 해도 따박따박 내 생활비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한번 정책을 짜고 싶다 이제 이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배당 뭐 이런 얘기 또 주식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부동산하고 달리 실제 기업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전체적으로 다 부자가 되는 또 미래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뭐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이고 실제 그게 중간에 이제 뭐 인기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변화 있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코스피 되게 막 올라가기도 하고. 올랐죠. 네. 그것도 되게 난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그 최대 주주 뭐 그게 10억이냐 50억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차이가 있나? 우리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요. 보니까. 전 사실 전혀 모르니까 그랬는데 네. 그것 따라서 막 코스피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나랑 좀 다른 세대에 사는구나. 여기 다들 변호사님 모르고 다 비슷할 것 같아 나랑. 전 우리. 아시잖아요. 저는 왜 네. 몰라? 저는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습니다. 난 주식일 때 망한 것만 기억이 나가지고. 제 주식은 밥입니다. 절대 주식 안 한다는 게 나의 신조인데 이거 아까 생각을 달리 만들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고 특히 이제 생활비라는 말이 너무 우리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이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해 생각하는 게 많구나. 게다가 노동자 출신이니까. 맞아요. 여기 노동 관련해가지고는 확실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짚고. 그래서 머리로만 공부 잘해가지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엘리트주의적인 사고가 아니고 진짜 생활형 대통령이다. 이거에서 내가 좀 감명을 받았죠. 야, 정말로 그 생활형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정말 공감되는데 특히 이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같은 경우에도 국민 주권 정부니까 국민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는데 결국 사람이라는 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식이 없으면 쓸 수 없는 단어인데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인간적인 스스로가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람을 객체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주체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 노동자에 대한 안전을 배려하다 보니까 건설업이
화랑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을 객체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건설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거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아니 사람이 죽어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게 이게 합당한 생각이냐라고 말하는 거는 인간 자체를 그 자체를 객체가 아니고 주체로 보는 거,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를 향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한 건 자연스럽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생활형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 처음 접했을 때는 이거는 뭐 가난한 사람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난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한계가 약간 좀 터널링에 빠져요. 자기 눈앞에 있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어떤 자원을 바로 획득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 가난한 조바심이 나는 사람은. 거죠, 속게 말해서. 근데 예.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떤 삶을 살아와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가난한 그 출신 자체에서 여기에 한계 지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극복하고 두 가지 비전을 다 갖고 있다. 좀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당장 생활형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히 제가 그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는데 정말 사법개혁에 대해서, 아니 사법개혁이 아니라 그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무슨 그 위헌이냐, 왜 제가 그 말을 하면서 그 한계를 벗어나신 분이다라고 느꼈냐고 하면 좀 아주 실용적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상형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나아갈 방향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저 같은 사람들은 뭐 당장 시끄럽고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럼 뭐 좀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야 할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가려는 그 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방법론, 이런 게 다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생활형의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이미 좀 상당 부분 아니라 거의 다 극복을 하셨다. 그래서 되게 좀 마음에 안심이 됐고 위안이 됐다. 근데 대통령은 되게 그 아드님이 생계 유지가 되게 걱정스러운가 봐.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들어보면은 그 예. 아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 취업이 안 된다, 취업이 안 이게 됐다. 근데 그게 결혼식 때도 그 말을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 아들, 하셨으니까 또, 아들 예. 결혼식 때도 그 얘기가 정확히 나왔어요. 그것도 아들의 생계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예. 아들들은 이 사람들이 뭐만 하면 하도 그냥 난리쳐고 취직됐다가도 금방 내려오고 취직됐다가도 금방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생계 유지가 안 된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어제나 그 얘기를 할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그 너무 조금 너무 사무쳤나 봐. 보니까. 너무 네. 사무쳤어. 그러니까 이 집안이 물론 본인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났으니까 연금을 받겠지만 이제 그걸로는 자기네들 그 부부끼리만 그렇죠. 살고 아, 그럼요. 자식은 예. 알아서 살아라 이제 이 얘기인데 살게 해줘 막 이 얘기 같이 이제 건드리지 좀 마라. 우리 나쁜 짓 안 하고 살 테니까 좀 제발 좀 봐줘라. 뭐 이런 얘기 같아서 진짜 좀 불쌍한 아버지의 모습, 우리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참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너 아빠가 누군지 누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는 바로 진짜, 얘기하죠. 그럼요. 저는 제가 아버지가 누구였으면 좋겠다. 곽상도, 주진우. 저는 그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든든한 기둥이 돼줄 수 있고 아버지가 나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고, 이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는 존재에 우리 사회에 박혀 있는 틀일 수밖에 맞는 없어요. 말씀이에요. 근데 공적 존재로서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한테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경우 가족 때문에 고초를 좀 많이 겪으셨잖아요. 오히려 가족들한테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좋은 아버지가 아닐 수 있고 좋은 형제가 아닐 수 있고 좋은 자식이 아닐 수도 있는 게 또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숙명이거든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인데 인간은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내 살이 제일 아프지 사실은. 근데 그 상황에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렇게 남용하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내 자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오히려 그게 절제예요. 공개함으로써. 그렇죠. 네. 네. 제발 좀. 그러니까 네.
아니 정말 감시해야 될 사람들 아무도 감시 안 하고 있잖아요. 언론이나 근데 기관들이. 아버지한테 뭐 받은 거 있어요? 없죠. 성년 돼가지고 없습니다.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생계를 스스로 유지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희 그냥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공부라도 하는 거잖아. 우리 그러니까. 다른 재능이 없으니까 어. 뭐 받았어요 아빠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다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게 어. 없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은 부잣집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가 계시면 좋겠다. 이건 솔직히 맞는데 나에게 방해가 되는 아버지는 싫다 이거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지금 네. 대통령은 나는 우리 애들한테 방해가 되는 아버지였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할 때 얼마나 웃겼냐. 어? 그러니까 웃기다기보다 얼마나 서글프냐. 그쵸. 그다음에 사람 얘기 아까 많이 했다 그랬잖아. 나는 외계인인가요? 이 얘기도 다 그렇죠. 웃기잖아. 아, 사람들 외계인, 외계인 얘기. 그렇네. 근데 다 맥이 똑같아. 다 맥이 이어진다, 똑같아. 다 이어져. 연결되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참 이분은 진짜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우리랑 똑같다. 이 생각 좀 했죠. 아니 전 여기서 되게 사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면은 우리 셋 중에는 노영희 변호사님이 제일 유명하니까 뭔 소리예요? 사실은 그 자제분이 있다 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유명한 거에 대해서 자식이 부담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이게? 우리 애들은 전혀 부담 느끼지 않고요. 그래요? 대신에 그냥 자기한테 관심 안 가져주는 걸 고마워하죠. 취업이 좀 안 된다거나 이런 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업이 되고 안 되고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뭐 연담을 오라 그러면 내가 진짜 바빠가지고 겨우겨우 날짜 잡아서 이제 가요. 가면은 애들이 놀라지 않나 보통은 선생님들이? 예. 선생님들도 좀 놀래기도 하지만 그냥 얘가 너무 좀 이 학교에서 너무 올바른 말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줘요. 예컨대 남자예요. 선생님인데 여자 선생님이 이제 아마 자기네 그 반에 있는 여학생들 편을 좀 들어주나 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막 비분 관계해가지고 막 선생님 너무 편파적이고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를 막 자주 한다는 거예요. 아, 공개적으로? 네. 게다가 공개적으로 말만 나면 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 또래 남자애들을 다 끌고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을 공식적으로 선생님은 뭐가 잘못됐고 뭐가 네. 잘됐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닮았네요. 보니까. 너무 당당하게 너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막 신경질을 내는 거야 선생님이. 오히려?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감당이 안 된다 본인은.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창피를 이렇게 당했는데 너 왜 그러냐 애가 왜 정신 좀 못 차리고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크게 좀 써라. 네 논리가 뭐냐가 맞냐 이제 들어보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그동안 억울하고 막 이랬던 걸 다 말하는데 좀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아, 또 틀린 게 없어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틀린 것도 조금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보다는 얘 말이 좀 더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간섭 안 할 테니까 이런 말 들리지 않게 너 조심해라. 근데 그렇게 내가 딱 혼만 내주고 그냥 간뒀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집 애들은 그냥 옛날부터 자기 그냥 주관대로 살아서 그런 게 편하더라고요. 모르긴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자제분한테 한 얘기처럼 실제로 밖으로는 그렇게 표출했지만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랬을 네. 가능성이 높아 네.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예컨대 여러분들이 고소인이에요. 뭐 고소인이라고 칩시다. 혹은 뭐 피의자라고. 근데 사건이 경찰에 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안 난 거야. 나는 정필승을 고소했는데 그렇죠. 그냥 불송치가 돼버리고 반드시 끝나버려. 감옥에 가야 되는데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내버리면은 아니 경찰이 편파 수사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검찰이 한 단계 더 한 번 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예를 들면 보안 사건이라고 주는 거예요. 재수사 한번 해보세요. 내지는 보안 수사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루트가 딱 끊어지는 거야. 지금 현재처럼 하게 되면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와 나싱으로.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무혐의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정필승이가 경찰이랍시고 내가 보니까 너는 유죄인데 그냥 기소해버리고 유죄, 끝낼게 이래버리는 거예요. 네. 유죄. 나 일관적이지. 유죄. 그럼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명예훼손. 그러고 나면 검찰 가서 한 번 더 좀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이걸 좀 한 단계 걸러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간단한 논리로 이해가 확 되네. 그치? 보니까, 네. 그러면 내가 그 당사자가 돼버리면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서 한번 물어보자. 여기까지 갔는데도 이게 무혐의라 하고 뭐 기소가 된다고 하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근데 여기 의견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마음이라도 갖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하게 되면 그냥 한 번에 모든 게 다 끊어버리고 경찰에서
뭐 딱 정리하면 끝이에요. 게다가 경찰은 뭐 깨끗한가? 옛날에 우리가 왜 경찰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인권에 불효해서 검찰을 믿었어요. 경찰이 하도 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거든.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경찰이 그럼 완벽하게 통제가 되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걸릴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해. 맞습니다. 간단하게 재판 딱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좋아요. 불복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2심, 3심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하자는 게 바로 그 맥락이거든. 너무 이해되죠? 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그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정청래 대표는 머릿속이 약간 복잡하긴 할 것 같은 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당원과 이제 국민들의 열망이라는 것은 좀 선명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제도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건데 그 문제를 또 선명함을 또 보여줘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동이 있었던 것도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건데 향후에 정청래 대표는 좀 어떤 그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 게 뭐 너무 이를 수도 있긴 한데 우선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셨고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너무나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5년 뒤는 오거든요. 그러면 포스트 이재명이 어떻게든 결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결정 안 하려고 해도 될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정치를 하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본인의 목소리를 안 낼 수는 없는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지금 절대적인 지지와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이견을 내면서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하지 않는 쉽게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이런 목소리를 그렇습니다. 내는 굉장히 어려운 아니, 미션이에요. 너무 난이도가 너무 높은 예,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일 처음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에 나온다고 했을 때 1년짜리 당대표고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에 들어간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대체나 지금 그 어려운 포지션이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뭘 해야 되냐가 문제가 아니고 뭘 안 해야 되냐가 문제가 아, 뭘 안 해야 되냐가 중요하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정청래 대표는 솔직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이고 또 나중에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꿈이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없을 네.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송받고 찬양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되게 드러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 제가 하고 욕심을 싶은 버려야 말은 네, 그 말. 지금은 네, 욕심을 네, 버릴 네. 때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 낮춰야 될 때요. 네. 지금 이렇게 막 자기 고개를 너무 많이 쳐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네. 있어요. 그분의 진정성이나 그분의 앞으로의 그 정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이 판단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진정성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나 좀 알아주세요. 막 이렇게 고개를 쳐들잖아요. 그러면 떼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게 당장 1년짜리 당대표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또 당대표 선거가 있을 맞아요. 거란 그 말이에요. 성과도 보여줘야 되는 근데 거고.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님이 보여준 모습은 사이다처럼 어떤 걸 하는 모습이었어요. 맞아. 근데 지금은 그걸 하면 안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딱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당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또 본인이 안 드러난단 말이야. 정치를 하는 사람 은 본인이 어려운 문제야, 드러나야 보니까. 되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뭐 제 숙제는 아니니까. 아니 근데 그 두 분의 말을 종합하면은 제가 정리를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톡 쏘는 사이다 말고 김 빠진 콜라처럼 좀 행동해라 뭐 이런 얘기쯤으로 들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도 당내에서 조그마한 분열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수긍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뭔가 자기의 그런 기호나 편익에 따라서 주의 주장을 하는 거를 목도하게 되면서 결국 당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절제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정청래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시비가 있는 건데 옳은 부분만 부각해서 하는 분들이 입안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좋은 말만 하는 분들이 결국은 그런 자기의 정치적인 맥락들 비전 같은 걸 가지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자체 선거가 코앞이라 사실은 제가 몰랐는데 이 지자체든 뭐든 간에 정치권에서 뭔가 이렇게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게 아예 달라요? 너무 다르게 정말로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오리발처럼 너무너무 무섭게 일을 진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되게 잔인하게 들어요.
야, 너네 말이 쉽지. 실제 이 바닥에서 내가 살아남아가지고 공천 받고 이 자리에 올라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너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하는데 그들은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되게 절박한 거예요. 절실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일이 이제 이건 개인적인 에피소드인데 어떤 그 유력 정치인이 나보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평소에 많이 들으시겠죠, 당연히. 예, 얘가 처음에 안 한다고 그러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막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아, 동네 사람들부터 예를 그 들면 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네, 내가 한다고도 안 왔는데도 네. 막 뭐라고 욕하면서 야, 이 자리는 우리가 뭐 노력한 자리인데 너는 왜 여기 섰느냐, 너 절로 가야지 막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해요. 그게 10년 전부터 저한테 본인 왔던 욕심조차 소리예요. 안 내고 있는 자리에 난 대해서도 싫다고 했는데도. 네.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분이 나보고 구청장을 나가라 그래. 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때 변호사 이제 막 바쁘기도 하고 잘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안 해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문자가 막 이상한 문자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심하더라. 이 정치인 주변에서 그런 자리 하나라도 받으려고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그 노력은 우리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이번에 선거 있을 때 마다마다 사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공천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입안에 혀처럼 굴어야지만 맞아. 자기가 예. 이걸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조언을 하긴 마련이에요. 사탕발림만 하는 거야. 네, 바로 문제가. 그거예요. 네. 근데 노련한 정치인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말이 진정성 있는 건지 아닌지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판단하겠지.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점점 그 자리에 이렇게 심취하다 보면 나한테 좋은 말 해준 사람이 좋잖아. 나도 솔직히 구경한테 너가 좋아. 나 너무 착해 보이고 잘생겨서 좋아. 이 말이 좋지. 아니, 그렇죠. 넌 왜 이렇게 네. 뚱뚱하니? 왜 이렇게 못생겨? 왜 사람이 왜 아니 그러니? 뭐 두 번 죽이네요. 이건 솔직히 듣기 싫거든. 아무리 내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도. 싫어요. 저도 싫잖아. 날씬하고 싶어요. 듣기 예. 싫지.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노영희 소송단 모집합시다. 힘드시겠지만 이거 녹화된 거라서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되게 좀 크게 보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네. 위해서 좀 희생합시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맞아요. 정찬의 네. 당대표님도 지금 이 모든 것들 다 당신에게 지금 집중되는 말이니까 맞아요. 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좀만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고 좀 큰 틀에서 보세요. 이 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 조언을 잘 새기기를 저도 바라는 바이고